자, 오늘은 삼국통일부터 할 차례죠? 삼국통일 104페이지? 10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4페이지 백제의 멸망과 고구려의 멸망. 지난 시간에 여수전쟁, 여당전쟁까지 했었죠. 자, 봅시다. 여수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당전쟁이 있었어요. 여수전쟁 같은 경우는 수나라가 쳐들어온 게 여수전쟁이죠. 그래서 수나라와 고구려와의 전쟁,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이었고, 자,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이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4차 이렇게 있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살수대첩이 2차 침입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수전쟁이 바로 살수대첩이고, 요 살수대첩이 수양제가 쳐들어온 거죠. 자, 그러니까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4차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2차 침입이 살수대첩. 자, 그래서 을지문덕이 싸운 살수대첩이 여수전쟁. 자, 그 다음에 수나라와 당나라의 전쟁이 있었어요. 여당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고구려와 당나라와의 전쟁을 말하는 거고, 자, 이 고구려와 당나라와의 전쟁이 바로 안시성 전투, 안시성 싸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는 크게 수나라와 당나라와 이렇게 큰 전쟁을 벌이게 되고 국력이 소모되죠. 그러면서 이제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고구려가 망하는, 멸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쟁에 있어서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북공정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즉 국제전이라고, 그러니까 내전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부르고 있다. 내전이라고 배우고 있다. 내전이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니까 당연히 국제전이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자, 이제는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그러니까 삼국통일. 자, 신라의 삼국통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신라의 팽창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라는 6세기 이후에 세력을 키워서 6세기부터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 통일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자, 한반도 내에서는 고구려와 자, 신라가 여기 있으면 한반도 내에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죠.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자 이 한강유역이라는 건 원래 자, 고구려 땅이었다가 나중에 백제와 신라가 뺏어갔다가 이 백제를 배신하고 신라가 완전히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유역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고구려와 백제가 계속 신라를 공격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항구가 당항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항성을 계속 고구려와 백제가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한반도 내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계속 신라를 공격하게 되자 신라는 자기를 도와줄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당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자, 그래서 형성된 게 나당 동맹이죠. 자, 그런데 맨 처음에는 당나라한테 군대를 빌리러 간 게 아니라 고구려한테 군대를 빌리러 갔었어요. 그래서 고구려한테 군대를 빌리러 갔다가 까이죠. 말하자면 이제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에게 가서 군대를 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당 동맹을 결성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104페이지 보시면은 나당 동맹 결성부터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봅시다. 나당 동맹이 결성되죠. 자, 나당 동맹이 결성될 때 이때 신라의 김춘추가 동맹을 체결하러 가고 왕으로 따지면 진덕여왕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신라는 진덕여왕이고 이때 당나라는 당태종이었는데 자, 그러면
당나라가 신라한테 군대를 빌려준 이유는 뭐냐? 자, 당나라가 이렇게 군대를 빌려주기 전에, 자, 이게 648년이잖아요. 그 얼마 전에 안시성 싸움에서 고구려한테 전쟁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복수하고 싶겠죠. 고구려한테. 그래서 고구려를 없애기 위한 걸 조건으로 삼았겠죠. 그래서 군대를 빌려주고, 자,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되면 어디 이후에 어디 북쪽의 땅은 다 달라. 이렇게 해서 둘 사이에 협약이 체결되죠. 그러면서 나당 동맹이 결성된 거죠. 말하자면 군대를 괜히 빌려준 게 아니다. 자, 고구려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땅을 이제 되찾기 위한, 말하자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동맹을, 비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신라에게 당나라는 이제 군대를 빌려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고, 자, 그리고 가장 먼저 멸망시킨 나라는 백제죠. 백제를 먼저 멸망을 시키게 돼요. 자, 그래서 백제 멸망. 자, 백제가 멸망당한 건 660년인데, 자, 백제가 멸망당할 때 이 신라와 그 다음에 당나라의 군대가 같이 협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소정방이라고 하는 사람의 군대가 가고, 신라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유신의 군대와 소정방의 군대가 같이 백제를 공격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백제와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백제와 싸운 전투가 바로 황산벌 전투고요. 요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의 김유신과 그 다음에 신라의 김유신과 그리고 백제의 계백이 마지막 결사를 벌이게 되죠. 황산벌은 지금의 논산 정도 돼요. 황산이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김유신의 군대와 계백의 군대가 싸웠는데, 이 김유신과 계백의 군대가 숫자상 너무 차이가 많이 났죠. 김유신은 이 당시에 5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계백은 5천 명의 결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숫자상 게임이 안 되는 전투였었고요. 그래서 뭐 야사에 의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 자기 식수를 다 죽이고 전쟁에 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김유신과 계백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고, 처음에는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전투에서 계백이 승리를 거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백이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다가 결국에는 이 김유신의 군대가 이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고 있다가 김유신의 군대가 이기게 됐냐? 아무래도 화랑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 당시에 자, 화랑들도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 화랑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걸 보고 이 신라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요 군대가 마지막에 이제 힘을 내서 전쟁에 이기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황산벌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비성이 함락되게 되죠. 사비성이 이 당시에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비가 함락되면서 결국에는 백제가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백제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자, 거기 보시면은 황산벌의 패배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는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멸망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다가 당나라는 도독부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다가 도독부라고 하는 걸 설치했다가 나중에 웅진도독부를 남겨놓게 되죠. 그래서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게 돼요. 이 도독부라고 하는 건 당나라가 설치한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 백제의 땅, 백제는 망했으니까 옛 백제의 땅에다가 당나라가 이렇게 도독부를 설치하면서, 자, 남의 나라 망한 땅에다가 도독부를 설치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여기를 차지하겠다라는 의도가 약간은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게 되고, 자, 그러면 백제라는 나라가 그냥 이렇게 쉽게 망하진 않았죠. 그래서 백제의 부흥운동이 전개돼요. 자, 백제의 부흥운동이 전개되기도 한다. 자, 백제가 부흥운동을 전개했는데 여기에서는 백제의 부흥운동을 누구누구 전개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복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도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신과 도침이, 자, 이 당시에 이제 왕자 중에 부여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복신과 도침이 부흥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흑치상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복신과 도침과 흑치상지가
주류성과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 복신, 도침, 흑치상지. 자, 여러분은 사람 이름 체크하시면 되겠죠? 복신과 도침과 흑치상지가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배층의 내분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이렇게 되면은 한동안 그러니까 빼앗겼던 성들을 다시 되찾으면서 뭔가 좀 세력이 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결국 이 사람들 내부의 지도층의 분열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자, 이 사람들이 막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백제의 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자, 그리고 이 백제와 가장 절친이었던 나라가 일본이죠. 왜? 그래서 일본의 지원도 있었어요. 자, 왜가 일본이 도와주러 왔었다. 백제가 망했지. 백제는 형님 나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가 지원을 하러 왔었는데, 자, 이때 일본의 군대가 백강으로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백강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거를 백강전투라고 하죠. 그래서 백강전투를 벌이게 되죠. 자, 백강전투는 일본이 지원을 해주러 온 거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이 백강전투에서도 실패를 하게 돼요. 일본이 전쟁에 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던 게 바로 이 백강전투. 자, 그래서 백제의 부흥운동과 그 다음에 일본의 지원인 백강전투들이 있었고, 자, 이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당나라는 신라는 망하지도 않았죠. 멀쩡한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라 땅에다가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게 돼요.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게 되죠. 계림이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주에다가 계림도독부, 도독부 붙으면 당나라의 관청이랬죠. 그래서 당나라의 관청을 설치하게 되고, 자, 신라 땅에다가 이런 걸 설치한 건 뭔가 당나라에 좀 욕심이 있어 보인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으니까 그 다음 목표는 어디냐? 당연히 고구려겠죠.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가 멸망당하게 되죠. 자, 백제 멸망에서 고구려 멸망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죠. 그래서 요 시기 동안에 고구려는 저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당연합군은 이제 괴롭혔던 거고, 자, 하지만 결국에는 고구려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 자, 그러면 고구려 같은 큰 나라가 쉽게 멸망을 당한 원인은 뭐냐? 고구려가 이렇게 금방 멸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지도층의 분열이 있었죠. 지도층의 내분. 자,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연개소문 사후에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게 돼요. 자, 말하자면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연개소문의 아들과 연개소문의 동생 사이에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연개소문의 동생이 연정토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개소문의 아들은 남산, 남생, 남건 이런 아들들.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자, 그 중에서 연개소문의 동생은 망명을 해버리고, 당나라로 망명을 해버리고, 자, 그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성을 지킨 건 남산. 하지만 결국에는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고구려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국력의 소모예요. 자, 말하자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수화의 전쟁, 당과의 전쟁에서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두 번의 큰 전쟁을 거치면서 힘이 약해져 버렸겠죠. 그래서 국력의 소모, 즉 수화의 전쟁, 당과의 전쟁. 그래서 힘을 너무 많이 쏟아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된다. 자, 결국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평양성이 수도잖아요.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게 바로 고구려의 멸망. 자, 그리고 고구려가 망하니까 여기에다가 당나라는 또 뭘 설치했겠죠. 그래서 고구려 땅에다가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게 돼요. 자, 앞에서 도독부가 뭐라고 했냐면 당나라 관청. 도호부가 뭐냐면 역시 당나라 관청. 그래서 당나라 관청을 설치했던 거예요. 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면서 결국에는 당나라가 욕심을 부린 거죠. 여기를 차지해야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도 역시 그냥 망할 나라는 아니랬죠.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죠. 자, 그래서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한 세력이
자, 여기에서는 안승, 그 다음에 건모잠, 그 다음에 고연무. 자,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전개해요. 그래서 자, 한성과 오골성에서 이렇게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자, 안승이 왕족이고 그 다음에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안승을 추대해서 왕으로 추대하면서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고구려 부흥운동도 실패를 하게 된다. 실패를 하게 된 원인은 백제 부흥운동과 원인이 똑같아요. 지도층의 분열 때문에. 결국에는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을 해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지도층이 분열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고구려 부흥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부흥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도독부를 설치했고 당나라가 그리고 도호부를 설치했다고 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나라의 야욕이라고 그래요. 야욕이라는 건 뭐냐면 쓸데없는 욕심을 야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렇게 도독부나 도호부를 설치한 이유는 이런 걸 설치해서 나머지를 다 차지해버리겠다. 자, 백제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고구려 멸망시켰지. 당나라 입장에서 이제 어디만 멸망시키면 돼요. 신라만 멸망시키면 다 내 건데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다 차지하겠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게 바로 도독부나 도호부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당의 야욕에 대해서 자, 야욕이라는 건 전체를 차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독부를 설치하거나 도호부를 설치한 걸 얘기해요. 도독부나 도호부를 설치한 걸 말하고 자,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신라의 대응은 어땠냐? 자, 신라의 대응은 고구려나 백제의 유민을 끌어들이는 거죠. 말하자면 어차피 얘네들도 다 우리나라 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당나라를 견제하도록 한 거죠. 자, 그래서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을 이용했다. 말하자면 연합을 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과 함께 연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용했다. 나쁘게 말하면 이제 이용한 거죠. 그래서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을 이용하면서 결국에는 당의 야욕을 없애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자, 웅진 도독부를 폐지하게 돼요. 자, 이제 신라의 대응을 한번 봅시다. 웅진도독부를 폐지했다. 웅진도독부는 앞에서 당나라가 백제 땅에다가 설치한 관청이에요. 자, 그래서 웅진도독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신라의 관청을 설치하게 돼요. 그 신라의 관청이 소부리주예요. 자, 소부리주를 설치하게 되죠. 자, 소부리주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돼요. 자, 그리고 고구려 유민을 수용하죠. 고구려 유민을 수용한다. 자, 말하자면 앞에서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안승을 받아들이고 자, 이 안승으로 하여금 고구려 유민들을 포함해서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한 거예요. 자, 고구려국을 세워서 고구려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여기에 왕으로 고구려국의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고구려국은 나라 이름을 곧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보덕국으로 바꿔요. 자, 그래서 보덕국의 국왕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죠. 자, 이렇게 보덕국의 국왕으로 책봉을 한 게 674년. 자, 그래서 고구려 유민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백제 유민과 함께 웅진도독부를 폐지하면서 결국에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포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나라의 야욕을 없애는. 자, 그리고 결국에는 당나라의 욕심을 없애려면 쫓아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당 전쟁을 실시하게 되고요. 자, 이 나당 전쟁에 해당하는 전투가 매소성 전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를 물리친 뒤에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에서 결국에는 당나라 군대를 완전히 쫓아내게 되죠. 자, 그래서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완전한 통일을 완성하게 돼요. 자, 통일을 완성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통일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하고 순서대로 한번 써본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한번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삼국 통일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가장 뼈대가 되는 건, 핵심이 되는 거. 제가 이제 뼈대가 되는 것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백제가 멸망했죠. 자, 그래서 백제 멸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이 있죠. 그리고 나당 전쟁이 있죠. 그리고 통일을 완성했고. 자, 그래서 큰 뼈대만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백제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시켰는데 당나라가 까부니까 당나라랑 싸워서 그래서 통일을 완성했다. 이게 가장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뼈대가 되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은 공무원 시험을 볼 거니까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거를 뼈대로 하고 시험에 이제 덧붙여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 중요한 것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은 전쟁이잖아요. 전쟁에서는 항상 과정이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쟁이 수행됐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6.25 전쟁이든 삼국 통일 전쟁이든 다 과정을 가장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과정들을 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백강전투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주로 많이 나오는 거, 시험이 좀 어렵다 하면 잘 나오는 것들, 소불이주 설치가 나올 수 있죠. 자, 여기에서는 시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연도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소불이주 설치. 자, 그 다음에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책봉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시기들. 그 다음에 나당전쟁 하면은 우리가 매소성 따로, 기벌포 따로잖아요. 이 중에서는 매소성 전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의 순서로 언급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부흥운동 전개한 사람들 있죠. 백제 부흥운동.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 이런 사람들 이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국통일의 과정 중에서는, 자, 파란색으로 체크한 거는 가장 뼈대가 되는 거니까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런 시기들, 백강전투, 그 다음에 소불이주 설치, 그리고 보덕국의 왕으로 안승을 책봉한 거, 그 다음에 매소성 전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덕국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자, 안승이 신라로 망명을 한 거죠, 지금. 그리고 나서 보덕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책봉을 해준 거죠. 그러면 보덕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 있었냐? 금마저에 있었어요. 금마저는 지금으로 하면 익산이에요. 그러니까 옛 백제 땅이죠. 원래대로 하면. 자, 신라가 차지한 땅에 고구려의 부흥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후고구려국, 고구려의 부흥국이 있었다는 건데, 신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모아서 당나라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신라 땅 안에다가 고구려의 망명국을, 망명정부를 세워준 거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 있었죠? 일제시대에 상하이에 있었지. 상하이 남의 나라잖아.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구려는 이미 망한 나라야, 없어진 나라지만 그 나라의 임시정부 같은 게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보덕국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 임시정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어디 있었냐면 금마저, 익산에 있었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도 넓게 따지면 신라잖아요. 결국에 이 안승이란 사람, 보덕국이라는, 그 보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엔 어떻게 됐냐? 신라에 흡수됐겠죠, 나중에는 신라의 흡수가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를 쫓아내기 위해서 고구려 유민을 수용을 했고, 나중에는 신라로 편입을 시키고, 자, 그러면 안승은 나중에 뭐가 되냐? 안승은 나중에 진골 귀족이 되는 거예요.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금마저까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책으로 한번 볼까요? 105페이지 보시면은 백제 부흥운동. 자, 백제 부흥운동. 복신과 독침은 주류성에서
흑치상지는 임존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자, 복신, 도침, 흑치상지가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자, 그리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백강전투라고 나와 있죠. 백강전투는 일본이 백제를 도와주려고 왔었다. 그게 바로 백강전투고요. 하지만 전쟁에 패했죠. 백강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금강 하류 어디쯤, 하구 어디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백제를 도와주러 일본의 군대가 왔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가봅시다. 자, 고구려 멸망.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여기에다가 안동 도호부를 설치했었고요. 자, 그리고 고구려 역시 부흥운동이 전개되죠. 자, 안승, 보장왕의 아들이었던 안승, 그리고 건모잠, 고연무 등이 한성과 오골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전개했었고, 자, 결국에는 안승을 신라가 회유해서 자, 금마저에 머물게 한 후에 소고구려 왕으로 봉했죠. 그리고 나서 보덕국의 왕으로 책봉을 하죠. 보덕국이라고 하는 건 신라 후 고구려국 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제 신라 망명국 같은 거다라고, 그 고구려 망명국 같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는 당나라를 쫓아내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당나라를 쫓아내는 전투. 자, 10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나당전쟁의 원인. 자, 당나라를 쫓아낸 이유는 당나라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그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땅에다가 자신들의 관청을 하나씩 설치했다고 했고요. 그 관청이 웅진 도독부, 그 다음에 안동 도호부, 그리고 망하지도 않은 신라 땅에다가는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당나라가 전체를 다,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렸고 결국에는 신라가 당나라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신라의 대응이라고 하는 게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을 포함시켜서 연합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당나라랑 싸우게 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안승에게 금마저에 보덕국을 세우게 했고 웅진 도독부를 없애고 소부리주라고 하는, 소부리주는 신라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라관청을 설치한 게 바로 이 소부리주 설치.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자, 특히 매소성 전투 같은 경우는 당나라 군대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무찌르게 돼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신라가 승기를 잡게 되죠. 이제 승세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어붙여서 기벌포 전투까지도 승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서린귀의 군대, 사만의 군대를 무찌르면서 결국에는 당나라 군대를 완전히 쫓아내고 결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나당 전쟁을 끝으로 통일을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드디어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이죠. 이 통일이 최초의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러면 거기에 통일의 의의와 한계 나와 있죠. 자, 의의와 한계 봅시다. 통일의 의의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최초의 통일이라는 점,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최초의 민족 통일이다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당나라를 쫓아내고 통일을 했죠. 자, 당나라를 결국에는 물리치고 통일을 했어. 그래서 자주적 통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최초의 통일이며 자주적 통일이다. 이게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계. 한계는 뭔가 부족한 점. 자, 한계를 보시면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거. 자, 외세를 이용해서 통일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조선 후기의 역사학자, 즉 일제시대쯤의 역사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냐면, 자, 이웃을 끌어들여서 형제를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당나라를 끌어들인 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떤 사람은 되게 나쁘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게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비판받을 면이 있긴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게 첫 번째 부족한 점이고 한계고, 두 번째는 통일을 어디까지만 통일을 하게 되냐.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만 통일을 하게 돼요. 자, 통일을 어디까지만 했냐면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만 통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만 통일을 하고 그 고구려의 넓은 땅은 다 어떻게 됐냐? 당나라에게 넘겨주게 돼요. 자, 당나라가 남의 나라 전쟁에 괜히 참여를 했겠어요? 뭔가 얻는 게 있어야 참여를 했겠지?
그 얻는 거라는 게 바로 이 땅들을 다 당나라에게 넘겨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다시 앞으로 넘겨보시면 나당 전쟁의 전개라고 해서 지도가 있을 거예요. 그 지도에 국경선이 설정이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국경선이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죠.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자,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이렇게 영토를 이제 통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윗부분의 땅은 어떻게 됐냐? 그 윗부분의 땅은 다 당나라 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그 윗부분을, 고구려의 그 넓었던 땅을 다 당나라에게 넘기고 여기까지만 통일을 했다는 건 이 영토상으로 보면 쬐끔밖에 통일을 못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불완전한 통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만 통일을 했던 불완전한 통일이다. 자, 그래서 삼국통일의 한계는 두 가지. 첫 번째 외세 개입이 있었다는 거. 둘째,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의 불완전한 통일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한계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삼국통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부터 보시면 삼국의 발전이라고 해서 각 삼국시대 각 왕의 이제 업적들 시기별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109페이지, 11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삼국의 발전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각 왕의 업적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시험 문제에는 어느 왕의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시기별로 예를 들면 다음 중 5세기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뭐 6세기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장소왕이면 백제와 신라는 어느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같은 시기의 왕을 물어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고국 원왕이 전사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초고왕과 고국 원왕은 같은 시기 왕이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시기의 왕을 물어보기도 한다. 자, 그러므로 시기별로 여러분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는데 특히 잘 물어보는 시기는 역시 중요한 5세기와 6세기예요. 그래서 5세기와 6세기에 대해서 잘 물어보기 때문에 특히 5세기와 6세기는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5세기와 6세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나오는 왕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백제 같은 경우는 4세기 근초고왕이나 그 다음에 6세기 무령왕, 성왕 이런 왕이 중요하다고 했고 자, 신라 같은 경우,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당연히 5세기 왕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이 중요하고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가 성장하는 시기가 6세기라고 했으니까 6세기 왕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기별로 업적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삼국 통일까지 여러분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통일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삼국 통일 이후의 정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맨 위에 제목 4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남북국 시대의 정치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통일신라 시대와 그 다음에 발해죠. 자, 통일신라 시대가 남쪽에 있었으니까 남국, 그 다음에 발해가 북쪽에 있었으니까 북국. 그래서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마음대로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서로 두 나라 사이에도 남국이나 북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하고 이런 남북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건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유득공이라고 하는 학자가 발해고라는 책을 썼는데 요 발해고라는 책에서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용어를 처음 사용하죠. 자, 그리고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김정호의 대동지지라는 책에서도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득공의 발해고와 그 다음에 김정호의 대동지지라는 책에서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자,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유득공이라고 하는 학자죠, 이제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당시에는 통일신라와 발해를 우리가 남북국시라고 배웠는데 먼저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나라는
통일신라부터.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통일신라 시대의 시대 구분이 먼저 책에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통일을 막 했죠? 그러면은 통일 전과 통일 후로 나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통일 이후는 다시 시대가 또 나눠져요.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시대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통일 전을 상대라고 하고 통일 후를 신라 중대와 하대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때 제가 마음대로 구분한 게 아니고 이 신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대해서 쓴 책인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에서 이렇게 신라를 시대 구분하고 있고요. 자, 삼국 사기에서는 신라의 시대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신라의 시대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국 유사에서는 상고, 그 다음에 중고, 하고 자,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있죠. 자, 김부식이 쓴 삼국 사기에서는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하고 있고 이련이 쓴 삼국 유사에서는 상고, 중고, 하고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듯 하지만 신라의 시대 구분이 약간은 다르죠. 자, 그러면 신라 상대, 중대, 하대는 어느 왕부터 어느 왕까지인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신라 상대는 신라를 세운 사람이 박혁거세죠. 박혁거세에서부터 자, 진덕 여왕까지를 신라 상대라고 하고요. 신라 중대는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를 신라 중대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선덕왕부터 그 다음에 경순왕까지, 경순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경순왕까지를 하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 그러면 뭘 가지고 나눈 거냐 도대체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뭘 가지고 나눈 거냐면 자, 신라 상대는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잖아요. 자, 신라의 여왕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신라에서는 원래 골품제도라고 해서 신라의 신분제도가 있어요. 신라의 신분제도에서 가장 먼저 맨 위에, 가장 위에 그런 신분은 성골, 그 다음 신분은 진골, 그리고 뭐 6두품부터 시작해서 1두품까지. 자, 지금 제가 표현을 한 건 이거는 지배층, 즉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분제도는 귀족, 평민, 천민 따로 있고 그 중에서 귀족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신분이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성골이라는 신분과 진골이라는 신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원래 누구만 왕이 될 수 있냐면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신라에서 여왕이 2명 나왔지. 여왕이 나왔다는 건 성골 중에서 왕을 할 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뜻이죠. 이제 없어진 거야. 왜냐면 신라 같은 경우는 근친혼이 성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남자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거지 말하자면은.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성골이 왕을 했지만 여왕이 나오고 하면서 왕을 할 만한 남자가 없었고 결국에는 상대는 성골이 왕이 되던 시기. 자, 하지만 성골이 왕을 할 만한 남자가 없어지면서 이제 진골, 그 다음 단계가 진골이니까 진골이 왕이 됐겠죠. 그래서 진골에서 왕이 나오고 여기도 진골에서 왕이 나와요. 자, 그런데 중대와 하대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신라 중대는 진골 중에서도 처음에 진골 중에서 왕을 한 사람이 무열왕 김춘추예요. 아까 우리 고구려나 수나라에 또는 당나라에 군대를 빌리러 갔던 자, 그게 바로 김춘추고 요 김춘추가 추대가 돼서 왕이 돼요. 자, 그리고 신라 중대는 김춘추의 아들, 그 아들, 이렇게 쭉 아들이 내려와서 왕을 하죠. 해공왕까지. 그래서 진골 중에서도 누구의 자손들이 왕을 하는 시대냐? 무열왕의 직계 자손들이 왕을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의 자손들이 왕을 하던 시대라고 해서 요 시대가 중대죠. 자, 그런데 이 무열왕의 아들 쭉 내려온댔죠? 자, 그러다가 해공왕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해공왕 때는 나라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의 와중에 결국 해공왕이 전사하게, 그러니까 전사가 아니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럼 해공왕을 죽였어? 그리고 나서
선덕왕이 왕이 됐는데 요 선덕왕부터는 진골이긴 진골이지만 힘센 진골이 너도나도 왕을 하던 시기. 자, 그래서 선덕왕 이후에 뭐 여러 원성왕이라든가 여러 왕들은 진골 중에서 왕이 쟁탈전을 통해서 힘센 사람이 왕이 되던 시기예요. 자, 그래서 진골 중에서도 나머지 사람들, 무열왕의 직계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계열에서도 왕이 나오는 시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내물왕계라고 그래요. 왜냐면 진골에서 왕족들은 다 내물왕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계가 아닌 다른 가계도에서 왕이 나오는 시기. 자, 이런 시기를 진골 내물왕계가 왕이 되는 하대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국 사기에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건 뭐 때문에 구분을 한 거냐? 결국에는 왕의 혈통을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진골이냐 성골이냐. 진골 중에서도 내물왕계냐 무열왕계냐. 그래서 삼국 사기는 이렇게 왕의 혈통을 기준으로 나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자세히 배우게 될 거는 중대와 하대를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 중대는 결국 통일 즈음이거든요. 통일을 했을 즈음에.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 그 다음에 진골 귀족이 약화되는 시기예요. 진골 귀족이 약화되는 시기. 자, 하지만 선덕왕 이후로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시기예요. 신라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 그 다음에 진골 귀족이 다시 강해지는 시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결국엔 망하게 되는 시기. 자, 그래서 우리가 중대와 하대를 좀 비교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서는 어떻게 나눴는지 봅시다. 자, 박혁거세부터 지증왕까지, 법흥왕에서부터 그 다음에 진덕여왕까지, 자, 그리고 무열왕에서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 자, 이렇게 나누는 시기가 상고, 중고, 하고고요. 자, 그럼 이때는 뭘 가지고 구별을 했냐면 상고는 고유한 왕명을 사용한 시기예요. 자, 고유한 왕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이거 뭐냐면 신라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왕의 명칭을 사용했어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런 그런 명칭들. 자, 그런 게 고유한 왕명이고 그런 명칭을 사용하던 시기가 지증왕 때까지요. 지증왕부터는 이제 왕이라는 칭호로 썼으니까. 자, 그 다음에 법흥왕부터 진덕여왕까지는 왕명이긴 왕이라는 칭호를 쓰긴 했는데 이때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던 시기예요. 자, 그래서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는 시기. 자, 여기에 법이라는 단어, 흥이라는 단어, 진이라는 단어, 덕이라는 단어, 또는 선이라는 단어, 뭐 평이라는 단어,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불교를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불교식 왕명이죠. 자, 그리고 이 무열왕부터는 중국식 왕명을 사용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열왕을 태종무열왕 뭐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제 중국식에 시호를 붙이기 시작하는 시기니까. 자, 그래서 중국식 왕명을 사용하는 시기고, 자, 그러면은 삼국유사에서 시기를 나누는 기준은 왕의 명칭이다. 왕의 명칭을 가지고 나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삼국 사기의 구분과 삼국 유사의 구분 중에서 훨씬 많이 쓰이는 구분은 삼국 사기의 구분.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분하고 제가 신라 상대냐 중대냐 하대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 중대, 하대, 상고, 중고, 하고를 살펴봤는데 특히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삼국 사기의 구분이라고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를 가지고 물어보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 중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제 중대에 들어가는 왕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하대에 들어가는 왕들을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물론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중요한 왕들을 좀 체크를 하겠죠. 이제 점점 진도 나가면서.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진덕여왕, 그 다음에 무열왕, 그리고 선덕왕, 뭐 이런 왕들을 체크를 했어. 그래가지고 각 왕의 업적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왕부터 어느 왕까지가 요 시대에 들어가는지
정도는 좀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시대 구분까지. 지금 112페이지 맨 위에 표까지 본 거예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신라 중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